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용성 비타민 네 번째 강의, 비타민 B12와 비타민 C, 비타민과 유사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되는 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용성 비타민 제3강에서 강의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 총 9개가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정의를 보았다면 티아민과 리보플라민, 니아신을 냈고, 둘째는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6, 엽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이 비타민 B12와 비타민 C인데요. 9가지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한 얘기를 또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타민은요, 열량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나 체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위해서 미량을 필요로 하는 유기 화합물입니다. 이처럼 비타민은 체내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으나 필요량만큼 충분히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사를 통해서 반드시 공급돼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 화학 구조와 생리적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9가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 티아민은 우리가 다른 말로 비타민 B1이라고 하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각기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티아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에는요, 짱어와 순대인데요. 이 짱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짱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짱어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민물장어라고 불리우는 것은요, 칠성장어라 그래가지고 목쪽에 여기서 보면은 별이 7개가 보입니다. 별 모양이 7개 보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칠성장어라 그랬습니다. 모든 장어는 뭐 고단백 저칼로리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비싸기도 되게 비싸죠. 한강에서 잡히는 민물장어는 마리당 100여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 민물장어는 바닷물하고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장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칠성장어라고 부르고 자연산 민물장어를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양식산 장어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꼼장어라고 하는데요. 포장마차에서 파는 장어 있죠. 그게 이제 꼼장어인데 표준어는 먹장어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서 나는 장어인데요. 이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하고라고 하죠. 회로 많이 먹는 안하고, 또 다른 말로 붕장어라고 하는데 장어의 종류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민물장어나 꼼장어, 그 다음에 바다장어, 이 3가지가 있는데 영양 성분의 차이는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짱어는 티아민을 비롯해서 각종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식이라든지 어린이 노약자, 특히 임산부에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짱어 이야기 좀 길게 했고요. 두 번째는 리보플라민입니다. 리보플라민은 비타민 B2라고 하고요. 구각염, 입안이 허는 증상을 보일 수 있고요. 이것은 1.3mg이 하루 필요량입니다. 속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니코틴산이라고 불리는 니아신인데요. 치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조심하려면은 니코틴산인 니아신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포디병이라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루 필요량은 12mg고요. 소간에 상당히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돼지간도 그렇지만 이 소간을 회로 먹어야지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간을 익히게 되면은 리보플라민과 니아신은 모두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로 빠져나가고요. 그러니까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기로 쪄서 먹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타민인 이 판토텐산은요, 부족하면 피로나 두통,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필요량은 5mg이고요. 청국장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 때문에 판토텐산이 부족하지 않는 식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오틴인데요. 피부 발진이라든지 탈모, 항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황을 함유하고 있는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하루 필요량은 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마이크로그램이 1g에 100만 분의 1 정도니까 상당히 작은 양이겠죠. 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 비오틴은 세발나물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서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B6는 빈혈을 예방하고요. 과잉 섭취 시 손이 떨리는 증상, 수전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는 안 보이던 증상이 보이면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바라기 씨에 많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 많이 드시나요? 7번째 수용성 비타민은요, 폴라신이라고 불리우는 엽산인데요.
이 엽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엽산과 같이 병행해서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필요량은요 320mg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가 원산지인 대두하고 오이소박이가 급여 식품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비타민 B12는요 코발아민이고 악성 빈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생리적 기능도 상당하죠.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콜라겐을 합성한다든지 철, 칼슘을 흡수한다든지 신경 전달 물질로 합성시킨다고 하든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B12 코발아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을 배우기 전에 나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OX 문제를 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C는 감기를 치료하고 예방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방이 아니라 좀 이상합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비타민 C는 예방이 아니라 감기를 앓더라도 감기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처럼 치료가 된다라는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를 예방하고 앓더라도 어느 정도 약하게 한다라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원하기 때문에 정답은 노라고 했는데요. 감기를 걸렸을 때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서를 보면은 비타민 C라고 쓰지 않고 아스코르부산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 많이 드십시오. 두 번째 퀴즈는 과량의 비타민 C는 조직의 감염에 대비하여 간에 저장된다. 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OX로 대답하면은 X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은 간에 저장되지 않고 몇몇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과잉량은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체내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비타민 C의 종류와 이름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왔고요.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수용성 비타민 9개, 지용성 비타민 4개를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 9개는요. 티아민, 리보플라민, 니아신,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오늘 배우게 될 비타민 B12, 비타민 C를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다른 말로 레티놀, 콜레칼시페롤, 토코페롤, 필로퀴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B12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12의 성질을 알아보면요. 비타민 B12는 다른 말로 코발아민이라고 불리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 필요량이 2마이크로그램이고 바지락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B12는 헤모글로빈의 포르피린과 유사한 고리구조를 가진 비타민인데요. 이 포르피린은 헤모글로빈이 철분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이고요. 포르피린과 유사한 고리구조를 가진 비타민으로 중앙의 금속 원소인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말로 코발아민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원소기호 CO는 코발트죠. 그래서 코발아민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코발아민으로 불리운다. 이 정도만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화나 흡수 그리고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긴데요. 어려운 거는 좀 빼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중에 비타민 B12는 단백질을 비롯한 다른 물질과 결합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비타민 B12가 유리되고 유리된 비타민 B12는 침샘에서 분리된 R 단백질, 우리가 침샘이죠. 이것과 복합체의 형태로 소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내적 인자 결합체를 형성한 후에 회장에 있는 수용체까지 이동하는데요. 이 회장에서는 내적 인자와 분리된 비타민 B12는 수용체인 트랜스코발아민 2에 결합되어서 간으로 운반되고 대부분 간에 저장되게 됩니다. 방금 비타민 C는 간에 저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타민 B12처럼 간에 저장되는 수용성 비타민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회장에서 내적 인자와 분리된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적 인자는 위산과 함께 위의 벽세포에서 분리되는 당 단백질로 비타민 B12의 흡수 부위인 회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비타민 B12를 보호하여 비타민 B12의 흡수를 증진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내적 인자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코발아민의 생리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의 분열과 성장에 관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메티오닌의 합성과 관여한다는데, 이 메티오닌은 단백질의 생합성에 사용되는 알파 아미노산을 우리가 메티오닌이라고 합니다. 계속 나오니까 메티오닌을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생리적 기능은요, 신경세포의 유지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B12의 생리적 기능은 세포의 분열과 성장에 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타민 B12의 조효소는 엽산 조효소와 함께 퓨린과 피리미딘, 이것은 핵산의 구성 성분입니다. 피리미딘을 합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엽산이나 비타민 B12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DNA가 정상적으로 합성되지 못해서 세포 분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지속적인 세포 증식에 필요한 적혈구의 생성에 장애를 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생리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티오닌의 합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의 생합성에 사용되는 알파 아미노산을 메티오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B12는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전환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비타민 B가 부족함에 생기는 독성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엽산의 조효소 형태인 메틸기를 호모시스테인으로 옮겨주어 메티오닌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엽산과 비타민 B12가 상호 연관된 작용으로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의 수준을 감소시켜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신경세포의 유지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마이엘린은 명사로서 신경세포의 전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비타민 B12의 생리적 기능은 어렵지만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생리적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의 분열과 성장에 관여하고 메티오닌을 합성하고 신경세포를 유지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타민 B12의 흡수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침샘을 통해서 알 단백질로 전환돼서 위의 벽세포를 통해서 변형이 되어진 후 소장인 십이지장과 회장까지 들어가서 흡수가 된 후 간 문맥과 혈액 순환에 전달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발아민, 즉 비타민 B12의 결핍증이 무엇인가 좀 알아볼게요. 결핍증도 무서운데요. 결핍증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성 빈혈이고요. 빈혈이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악성 빈혈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신경이 손상되는 것인데요. 비타민 B12의 결핍증은 비타민 B12의 섭취 부족이라기보다는 부적절한 흡수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비타민 B12의 결핍증은 식사로 충분한 비타민 B12를 드신다고 해도 유전적인 결함으로 내적 인자가 합성되지 않거나 위절제 수술로 내적 인자가 분비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며 비타민 B12의 결핍에 의한 빈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전적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년간에 걸쳐서 철저한 채식을 하게 된다면 섭취량이 부족해지면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평생으로 하시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악성 빈혈의 증상은 무기력이라든지 얼굴이 창백, 식욕상실, 숨가쁨, 체중 감소, 우울증이라든지 혼돈, 어지러운 얘기죠. 불안정 등 거대 아구성 빈혈과 같은 증상을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거대 아구성 빈혈과 악성 빈혈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의 부족에 의해서 악성 빈혈은 엽산 결핍증과 같은 거대 아구성 빈혈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단순히 엽산 결핍증으로 여기고 엽산만을 보충할 경우에는 빈혈은 치유되지만 엽산의 공급으로 비타민 B12 결핍의 또 다른 증세인 신경계 손상은 치유되지 않으므로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 아구성 빈혈의 경우는 치료 이전에 정확한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적 아구성 빈혈 플러스 신경장애까지 초래하는 더 심각한 질환을 우리가 악성 빈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2의 결핍증인 신경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의 마이엘린 형성과 관여하므로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신경 섬유에 마이엘린이 손상되어서 신경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 마이엘린은 신경 신호의 전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과 근육은 점진적인 마비를 일으키게 되고 사지에서 시작하여 신체 전반으로 파급되는 심각한 질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B12의 근원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빈혈 환자 또는 식이 비타민 B12를 매우 적게 섭취하는 사람이 적절한 혈청 비타민 B12를 유지하는데 하루 필요한 성인 남녀의 평균 필요량은 2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일일 권장 섭취량은 20%가 많은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비타민 B12의 상한 섭취량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 외에 일부 해조류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간을 비롯한 내장육이 가장 풍부한 근원이고요. 육류나 어류, 조개류, 달걀, 우유, 강화 시리얼, 매생이 등도 좋은 근원입니다. 여러분 매생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는 장내 세균에 의해 일부 합성되기도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일 비타민 B12의 섭취 기준을 2.4라고 말씀드렸는데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남자 성인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평균 필요량은 2.0이고 권장 섭취량은 2.4인데 단위가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코발아민의 권장 섭취량은 남자 여자와 별 차이가 없으나 임신부와 수유부는 항상 평균 필요량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타민 B12의 주요 근원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은 비타민 B12의 주요 근원 식품인데 100g당 함량 중에서 많은 것을 놓고 봤을 때 바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해안에 바지락이 많이 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바지락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지락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바지락의 함량이 100g당 74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 섭취량이 1.4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 부산물, 김, 꼬막, 굴, 멸치, 가리비, 돼지 부산물, 꽁치, 고등어, 매생이 순으로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습니다. 1회 분량당의 함량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바지락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비슷한 사촌관계인 꼬막이라든지 굴 등 갑각류에 많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 부산물이라든지 물고기인 꽁치, 고등어, 연어, 오징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생이에도 많이 들어있는 거 보면은 바다에서 코발트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타민 C는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C를 다른 말로 아스코르부산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서운 병, 괴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C의 다른 이름은 아스코르부산이라고 하고 항괴혈성 인자라는 의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괴혈병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타민 C의 발견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의 생리적 기능은 워낙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항괴혈성 인자라고 하는 아스코르부산, 비타민 C에 발견된 스토리는 괴혈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145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2년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100년 후인 1592년에 당했으니까 그 전에는 사실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항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15세기 후반부터 큰 배를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신대륙도 발견되게 됩니다. 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은 좋은데요. 바다로 나가기만 하면은 3개월 즉 90일 정도가 돼서 괴혈병이라고 하는 원인 모를 병에 사람들이 꼬꾸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는데 바다에 한번 나가면은 3개월에서 6개월 많게는 7, 8개월에 있었기 때문에 90일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입안이 헐고 잇몸이 무너지고 아무 이유 없이 이가 모두 빠지는 현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도 신대륙을 발견하러 나가는 카르브해로 가다가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해서 카르브해의 작은 섬에 선원들을 내려주고 멀쩡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신대륙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30일이 지나서 다시 섬에 도착해보니 선원들이 전부 다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놀래서 이 섬을 퀴라소이 섬이라고 명했는데요. 이 섬 퀴라소이라는 뜻이 치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요. 영국 군인의 의사인 제임스 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1716년에 태어나서 1794년에 사망하신 분이니까 18세기 후반인데 이분이 의사로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원인을 알지 못했던 퀴라소이 섬의 치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과일이나 야채를 먹은 사람은 괴혈병이 걸리지 않고 과일을 먹지 않고 육류를 주식으로만 먹었던 선원들은 괴혈병에 걸린다라는 원인을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영국 군인의 지급에 과일 채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당시에 17세기 영국군의
하루 지급 양은요, 치즈가 220g, 베이컨이 110g, 버터가 110g, 비스켓이 450g이고 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게 하고 과일 채소는 날로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괴혈병의 원인에서 제일 먼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헝가리의 과학자 알베르트 센트제르지라고 하는 분이 1893년도에 태어나서 193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레몬에서 비타민 C의 분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요, 레몬이나 오렌지 그리고 라임에서 비타민 C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채식을 주식으로 하는 기니피그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기니피그라고 하는 동물 여러분 아시나요? 초식 동물로서 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성격이 순해서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기니피그 모르시는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20세기에 와서 영국의 화학자 월터 노안 호어스라는 사람이, 이분은 188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레몬에서 비타민 C를 분리한 것을 월터 노안 호어스라는 분이 당시에 비타민 C에 분리된 것을 헥스론산이라고 했는데, 이 헥스론산의 화학 구조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헥스론산을 아스코르브산으로 명명을 하는데요, 이 아스코르브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괴혈성인자다, 괴혈병을 막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명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비타민 C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100년에서 15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비타민 C의 일일 섭취량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비타민 C는 인체에 저장되지 않고 소비되기 때문에 8시간 정도가 되면은 모두 소비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이황재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대 의대 교수님인데 비타민 C의 예찬론자이고, 이분은 하루에 비타민 C를 3개 이상 먹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MBC 이영돈 PD의 탐사 보도에 나와서 비타민 C에 관련된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요, 찍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도 이황재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2000ml짜리 2개를 먹고 있는데 하루 4000ml를 섭취를 하는 것이죠. 비타민 C의 논란은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겠지만, 과잉증에 대한 부작용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황표 교수님은 물을 많이 먹으면 부작용도 없앨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질 비타민 C에 관련된 내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비타민 C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수용성 비타민 4번째 강의로서 코발아민이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B1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2마이크로그램이고요, 바지락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코발아민을 적게 섭취하면은요 악성 빈혈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타민 C는 아직 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먹는 비타민, 씹는 비타민, 마시는 비타민까지, 지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비타민이지만 과거에는 비타민 결핍증을 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죠. 비타민은 에너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큼 필요량은 많진 않지만 우리 몸의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조절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의 발견은 대항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콜럼버스에 의해 미국 대륙이 발견된 이후 유럽에서 대서양을 횡단하거나 태평양을 건너 장거리 항해를 하는 배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육지라고는 수개월간 구경도 할 수 없는 오랜 항해가 이어지면서 선원들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나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괴혈병은 당시로서는 불치병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괴혈병은 비타민C 결핍증으로 현재는 간단하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일례로 1519년부터 1522년까지 마젤란이 세계를 일주할 때 선원의 90% 이상이 괴혈병으로 사망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뱃사람들의 배에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 항해 동안 상하지 않도록 건빵처럼 딱딱한 비스킷과 소금에 절인 고기를 주로 먹었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봄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죠.
사람들은 대혈병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술을 한 병 원샷 한다든지, 목만 남기고 땅에 파 묻는다든지, 황산을 마시는 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또한 배 내부를 연기로 소독하거나 청소를 자주 하는 등의 노력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는 대혈병에 걸린 선원이 레몬이나 오렌지를 먹으면 빨리 회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항해 시대 때 선원들의 불치병처럼 여겨졌던 뇌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죠. 마침내 헝가리의 생화학자 얼베르트 센트죄르지는 비타민C를 분리하고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 수 없어 꼭 식품으로 섭취가 필요합니다. 항산화, 상처 회복, 철분 흡수까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C, 꾸준한 섭취가 중요한데요. 비타민C로 건강을 관리하세요.